자, 오늘 주제가 이기적 유전자입니다. 제가 공지를 드렸었죠. 천문학에서는 코스모스가 있죠. 칼세곤의 코스모스가 있다면 생물학에서는 이게 있습니다. 이게 1976년에 나온 책이고요. 초판 번역본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거 중고 시장에서 제가 5만 원 주고 샀어요. 진화생물학에서는 반드시 읽어야 되는 책이고,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컨텐츠 주제로 진화생물학을 많이 하는데 꼭 이 이기적인 유전자를 다루고 싶었고, 그래서 오늘 이 옆에 계신 교수님을 모셨는데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릴게요. 성함이 전중환 교수님이시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국제캠퍼스에서 진화심리학을 가르치고 계시고, 이기적 유전자의 오독 해제기입니다. 오독 해제기. 이제 카오스 재단에서 운영하는 카오스 사이언스에서 여러 차례 이제 이기적 유전자 관련해서 강연도 많이 하셨고, EBS 클래스 2에서도 마찬가지로 이기적 유전자 관련해서 강연을 하셨고, 여러분 우리 옆에 전중환 교수님을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첫 손님이고요. 직접 소개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경희대학교 전중환입니다. 예, 진화심리학 공부하고 있고요. 한번 잘 도움이 되도록 보겠습니다. 네. 과학드림 채널을 보신 적은 있어요? 네네네. 아까 제가 좀 전에 들어오기 전에 잠깐 얘기를 나눴었는데 뭐 제일 재밌게 보셨었죠? 식인에 대해서. 역시 1000만 부 넘은 영상은 네. 1000만 부가 넘었군요. 네. 제가 교수님한테 섭외 메일을 보냈을 때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를 대단한 과학 유튜브 채널이라고 평가해 주셨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 과학드림 구독자분들은 우리도 자부심을 가지자고요. 제 생각에는 국내 최고의 과학 유튜브 채널이라고. 제가 뭐 돈 받거나 그런 게 아니라요. 아닙니다. 정말로 진심으로 맞습니다. 단연 독보적으로 감사합니다. 퀄리티 자체가 전혀 다른 분들과 다른 이런 훌륭한 채널이라고 정말로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제가 전중환 교수님은 저를 모르지만 저는 오래전에 전중환 교수님 팬이었어요. 오래전부터. 그래서 제가 진화생물학이나 진화심리학에 관심을 가졌던 게 이 전중환 교수님 저서거든요. 여러분 이거 유료 광고 아닙니다. 제가 돈 받은 게 아니에요. 진짜 팬심으로 섭외를 한 거라서 이 오래된 연장통이라는 진화심리학 교양서입니다. 교양서고 우리나라에서는 1호 진화심리학자예요. 교수님께서 개척하고 계신 분야고, 그 다음에 이 진화 마음이라는 책도 제가 팬심이 있어서 이 책을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인간의 마음에 대해서 생물학적으로 한번 공부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 두 책을 제가 진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초대하고 싶은 분들 리스트요. 전중환 교수님이 사실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최재천 교수님 제자분이세요. 전중환 교수님이랑 장대익 교수님이라는 이제 진화생물학자분이랑도 서로 선후배 관계시거든요. 그래서 전중환 교수님 모시고 나중에는 제가 장대익 교수님도 한번 모셔보고 싶고, 진짜 기회가 되면 우리 최재천 교수님까지 제가 최혜천 교수님께 강력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혜천 선생님 만나면은 꼭 여기 출연하셔서 서로 상부상조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꼭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드리고, 꼭 그런 날이 우리 진화 얘기를 진짜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제가 진짜 고대하고 있고, 오늘 강연을 제가 시작할게요. 오늘 이기적인 유전자에 담긴 삶의 진짜 의미라는 이런 제목으로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우리가 어떻게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나,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대중 강연을 갔다가 나이 지긋하신 노 심사께서 끝나고 나서 그 노 심사께서 손을 드시고 이기적인 유전자가 원래 인간은 이기적이란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맞아.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이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지금까지 당연히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은 일반인들이 듣기에는 좀 기분 나쁘지만은 원래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이런 좀 약간은 슬픈 다운되는 이런 메시지를 주는, 그러나 과학이니까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야 되는 의문한 메시지를 주는 책이라고 그동안 계속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몇 년 전에 나온 드라마인데요. 여기서도 보면은 명작이죠. 스카이캐슬을 보면은 그 이기적인 유전자를 갖고 독서 토론을 하죠. 역시 여기서도 인간은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서울의대에 진학하고 싶어하는 예서라는 이 주인공이 독서 토론회에 가서 앞으로도 저는 제 유전자의 본능, 다시 말해서 1등을 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하는 이기적인 본능에 충실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맞아요. 저렇게 말을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즉 본능적으로 우리 인간은 이기적일 수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게 뭐가 문제냐, 뭐 이런 식의 이해가, 제가 그거는 잘못된 이해라는 거를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뭐 이런 한겨레 신문 논술 관련된 콘텐츠에도 보면은 이 책에 따르면 이 친일파의 행동은 당연하다,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에 조종당하고 있기 때문에
때문이다. 친일파의 행동은 뭐 본능에 따른 것이니까 잘못이 없고 독립운동한 사람들은 뭔가 좀 유전자가 고장난 잘못된 예외적인 존재다. 뭐 이런 식의 말이 논술지도 하는 신문 기사에도 나올 정도. 맞아요. 이 보시면은 정확히 저 표현으로 많이들 오해하시요. 그러니까 이기적 유전자에게 조종당한다. 네, 이 조종당한다는 네, 네. 표현을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것 예, 같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사실은 이 책을 읽다 보면은 이런 식의 오해에 쉽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유전자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창조했다. 유전자를 보존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존재하는 궁극적인 이유다. 우리는 유전자의 생존기계다라고 도킨스가 단언하는 이런 부분이 나오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간은 유전자야말로 노예일 수밖에 없구나. 아, 맞아요. 저는 이게 처음에 읽었을 때 제일 걸렸던 단어가 저거예요. 생존 기계다. 예, 예. 그러니까 인간은 그냥 자유의지 같은 게 전혀 없고 유전자가 마치 우리를 조종하는 것 같은 네, 네, 네.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문장이었거든요. 자극적인 단어들이 예, 예. 사람들이 이 책을 잘못 이해하는데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런 네, 생각도 예. 한번 해봅니다. 도킨스야말로 얼마나 이런 식의 어떤 그 의문이라든지 항의에 많이 시달렸겠어요. 그래서 다른 책에서 보면은 어떤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기한테 연락을 해왔는데 여학생이 이 책을 읽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담임 선생님한테 찾아와서 이 책에 따르면 우리 삶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우리는 유전자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노예라는 거.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학급의 모든 학생들한테 이 책은 읽지 말라고 자기가 주의를 내렸다고 도킨스한테 연락을 해왔답니다. 그런 식의 오해를 도킨스는 정말로 많이 받은 것이죠. 심지어 어떤 다른 사람은 당신은 어떻게 세상에 그따위 책을 써놓고 매일 아침에 태연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가 있느냐 이런 식의 항의 같은 것들을 정말 많이 받았죠.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유전자 이 책의 핵심 메시지는 우리 인간은 유전자의 명령에 복종을 하는, 즉 유전자는 이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이기적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로봇에 불과한 존재다라는 것이 절대 이 책의 주제가 아니라는 것을 절대 아니다. 예, 절대 아니라는 것을 제가 강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메시지는 딱 하나고요. 이 책 제목인 이기적인 유전자는 다음 세대에 복제본을 많이 남기는 유전자가 선택이 된다는, 다시 말하면 자연 선택에 의해서 후대에 자손을 많이 남기게끔 정교하게 다듬어지는 그 실체는 개체도 집단도 아니고 유전자다. 이것이 이 책의 핵심 메시지라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기분 나쁘시면은 이거는 그냥 도킨스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은유에 불과하니까, 은유는 마음에 안 들면 이 은유는 그냥 버려버리시고 이 도킨스의 핵심 주장만 바로 이해를 하시면 자, 된다는 핵심 것을 주장, 이제 핵심 예, 예. 주장 들어갑니다. 자. 요것만 딱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다윈의 진화 이론, 그리고 두 번째로 유전자의 관점에 입각한 진화 이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럼 이런 이기적인 유전자 이론이 우리 삶에 주는 함의는 무엇인가,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책이 나온 배경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윈의 종의 기원이 1859년 한 19세기 후반에 나왔는데요. 20세기 아주 초반에 진화 이론이 확립이 된 다음에 한 1960년대까지는 진화생물학자들이 다윈의 가르침을 좀 덜 학습을 했다고 할까? 좀 약간 다윈의 이론을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1960년대까지 당대의 유명한 진화생물학자들도 이른바 집단 선택론이라는 아주 대책 없는 낙천주의에 빠져 있었다. 낙천주의, 네. 요거를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러한 역사적인 배경에서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강조를 하기 위해서 도킨스가 이 책을 썼다라는 것을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단 선택론이라는 네. 게 다윈이 진화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예, 예. 개미의 이타성에 대해서 설명을 잘 못했다고 해요. 개미가 왜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지.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죠. 예. 본질적으로 생명이라는 것은 자신의 생존과 번식을 위해서 자기만의 이득이 되게끔 행동을 해야 하는데, 개미는 그렇지 않고 여왕개미를 계속 보필하고 자기는 번식을 하지 않고, 이러니까 다윈 입장에서는 그거를 설명하기가 굉장히 힘들었죠. 근데 어쨌든 그런 이타성을 또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죠, 등장한 게 그렇죠, 집단 그렇죠. 선택론의 예, 예, 예. 이유가 있지 않나요? 네네네. 예, 정확하십니다. 이른바 이 집단 선택론이라는 것은 어떤 복잡하고 정교하게 잘 다듬어진 생물학적인 적응은 흔히 우리가 집단이라고 통칭하는 개체군이나 종, 심지어 생태계 전체에 뭔가 도움을 주기 때문에 선택되었다라고 보는 관점인데요. 흔한 예로요, 지렁이를 우리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렁이가 토양을 돌아다니면서 순환을 해줘가지고 전 지구 생태계에 없어서는 안 될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는데, 잘못된 생각은 지렁이는 생태계에게 이득을 주기 때문에 이런 지렁이의
그 독특한 생물학적인 특성에 진화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식의 그런 관점이죠. 이런 식의 관점이요, 자연 다큐멘터리 같은 데서 종종 이런 집단 선택론적인 설명을 들을 수가 있어요. 다시 쓰는 동물의 왕국이라는 책이 있는데 MBC에서 돈을 아주 많이 받아서 아프리카 세렝게티 차원에 사자가 이렇게 스펙타클하게 사슴을 잡아먹는 이런 역동적인 장면을 촬영을 하려고 갔답니다. 근데 사실은 동물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왔어? 잠깐만 기다려. 재밌는 행동 연출해 줄게 해서 우리가 관찰만 하면 되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게 안 되죠. 예, 예, 예. 맞아요. 그래서 MBC 다큐멘터리 PD도 막상 가서 보니까 사자가 매일매일 사슴을 잡아먹으면 좋겠는데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사자는 한 일주일 동안 쿨쿨 잠만 잔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한 일주일에 한 번씩만 사슴을 사냥을 하고 나머지 또 한 5, 6일 동안은 꼼짝 않고 잠만 자고, 그래서 이분이 깨달은 바가 사자가 생태계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서, 예컨대 뭐 같은 맥락입니다. 사자나 이런 호랑이들은 젊고 싱싱한 개체를 잡아먹을 수도 있지만 일부러 늙고 병든 개체를 잡아먹어서 항상 식동물들이 젊고 건강하게 계속 유지할 수 있게 한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막연하게 종족 보존이라든지 아니면 생태계 전체의 조화와 균형을 위해서 사자는 일부러 늙고 병약한 개체들을 잡아먹는다, 이런 식의 사고가 사실은 지금도 여전히 남아있는 이런 집단 선택론적인 잘못된 관습인 것이죠. 어쨌든 그 종 전체에게 이득이 되건 아니면 뭐 개체에게 이득이 되건 간에 자연계에서 보면은 정말로 기가 막히게 잘 설계된,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설계한 것처럼 보이는 복잡하고 정교한 이런 생물학적인 적응을 우리가 쉽게 관찰을 할 수가 있죠. 얘는 그 사진 대박이네요. 거북개미의 병정 계급에 속한 개미인데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병정개미가 머리가 문짝처럼 변해져 가지고 군락의 문을 닫아야 될 때가 되면 이렇게 자기 머리를 딱 틀어막혀 가지고 보호를 하는 것이죠. 저거 보면은 진짜 누군가 만든 것 예, 같단 예, 말이에요. 정말로 누가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은 생물학적인 적응을 볼 수가 있죠. 도마뱀의 일종인데요. 역시 주변 사물을 아주 기가 막히게 흉내내서 포식동물로부터 눈을 피하게끔 정교하게 설계가 되었다는 것을, 이 정도로 보면 진화론에 대해서 회의적인 분들이 야, 이렇게 정교한 생물이 우연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게 말이 돼? 이거는 정말로 누가 의도적으로 일부러 공들여 만들었으면 틀림없어 라고 생각을 하시게 되죠. 지금 현대인인 우리가 봐도 그런데 예전에 다윈 시대 때 사람들은 네, 네. 더 그랬을 것 같아요. 이걸 딱 보면은 야, 이거는 네. 창조주가 만든 거지. 이게 네. 어떻게 오랜 시간에 네, 네. 걸쳐 이런 종이 등장할 수 있느냐. 네, 말도 네. 안 된다. 네, 네.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그래서 다윈이 종이기원을 쓴 두 가지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누군가가 정말 일부러 만든 것처럼 보이는 생물학적인 적응이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리고 또 다른 목적이 생물학적인 다양성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 두 가지 목적을 답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다윈이 종이기원이었던 것이죠. 그쵸. 사실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손도 기가 막히게 정교하게 만들어졌죠. 여러분들 뭐 병원이나 이런 데 가시면은 벽에 해부학적인 도시도가 걸려 있잖아요. 그럼 뭐 뼈나 근육, 신경 이런 그림들이 정말로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아, 진짜 이거를 다윈이 자연 선택이라는 되게 단순한 이론으로 설명을 했다는 게 그게 그렇죠. 저는 진짜 신기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안타까운 사실인데 의사분들의 가운데 의외로 이런 창조론에 빠지시는 분들이 의외로 또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너무 분들은 복잡한 설계니까. 이런 분들은 의사 선생님들이야말로 어떻게 보면 매일 정말로 기가 막히게 설계된 인간의 해부학적인 특성들을 자주 보니까 그렇겠죠. 하지만 뭐 그 과학들은 유튜브에서도 잘 다루신 것처럼 사실은 인간의 모든 해부학적인 특성들이 기가 막히게 설계된 건 아니고 어떤 것들은 그야말로 역사적인 제한에 의해서 말도 안 되게 우스꽝스러운 특성들도 우리가 뭐 예컨대 뭐 뒤집힐망막이라든지 그렇죠? 맞아요. 이런 예들을 볼 수가 있죠. 아니 누가 교수님 보고 제 아버님이시니 아니 여러분 교수님 지금 엄청 동안이십니다. 제가 알고 있는 교수님이 엄청 젊으세요. 아닙니다. 저도 이제 아, 예, 그래서 이런 복잡한 설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이것이 다윈이 추구했었던 이런 문제인데요. 다윈의 대답은 복잡한 설계는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라는 맹목적이고 기계적인 암미를 전혀 내다보지 못하는 과정에 의해서 진화가 되었다는 게 바로 다윈이 주장한 핵심적인 메시지가 되는 것이죠.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는 사실은 대단히 간단한 원리입니다. 유전적인 변이, 즉 부모에서 자식으로 전해지는 변이 가운데 생존과 번식에 유리한 변이는 점차 개체군 내에 흔해지고 그렇지 않은 변이는, 불리한 변이는 점차 개체군 내에서 그 빈도가 줄어든다는 것이 바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인 것이죠. 중요한 거는 어떠한 신이라든지 자연의 섭리의 개입이 없이 변이, 유전, 차별적인 성공 요 세 가지 조건만 충족이 되면은 무조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는 작동을 하고 개체군이 환경에 적응을 한다는 것이 바로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의
핵심인 것이죠.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인간의 경우에는 털이 굉장히 많은 개체가 있었고 네. 그 중에 변이로서 털은 빠지고 대신에 땀샘이 생긴 개체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기후가 바뀌면서 더워지고 이렇게 네. 되면은 네. 털을 지닌 개체들은 아무래도 네. 이제 온도를 낮추기가 굉장히 힘들고 네. 대신에 땀샘을 그렇죠. 가진 그렇죠. 개체들은 온도를 낮추는데 굉장히 효율적이란 말이에요. 땀을 흘리니까. 네. 그러면 자연적으로 땀샘을 가진 개체들, 즉 털을 벗은 개체들은 네. 살아남는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그 개체가 가진 변이, 그 땀샘을 만드는 변이가 계속 후대로 유전이 되면 그 후대에 태어나는 개체들은 땀샘을 가지고 있고 그렇죠. 털은 사라지게 되는 그렇죠. 이렇게 이제 비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네. 예. 말하자면 복잡한 적응은 실제로는 설계한 사람은 없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따옴표를 치죠. 그래서 복잡한 적응은 번식을 잘 하기 위한 설계라고 우리가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완벽하게 밝혀지지 않은 과제는 바로 주어가 무엇이냐죠. 그러니까 무엇이 잘 번식하기 위한 설계이냐는 것이죠. 그래서 다윈은 맞아. 개체라고 했죠. 맞아. 다윈은 개체라고 했어. 네. 그러니까 저는 이 대목이 되게 신선했는데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그 환경에 적합한 개체들이 살아남잖아요. 네. 당연히 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뭐 예를 들면 북극곰의 털 색깔이 하얗잖아요. 근데 네. 처음부터 하얗지 않았을 거란 말이죠. 네. 갈색 맞습니다. 털도 있었고 까만색 털도 있었고 희끄무리한 털도 맞습니다. 있었고 진짜 하얀 털도 있었는데 이제 그렇게 추운 환경, 이제 눈으로 덮인 그런 환경에 적응하게 되면서 다른 색깔의 털은 다 생존하지 못하고 그 하얀 색깔의 털을 가진 북극곰만 생존을 했다. 그러면 다윈의 생각은 북극곰이 잘 번식하기 위해서 하얀 털이 잘 설계가 됐다는 네네. 생각인데 도키스의 생각은 이제 다른 거죠. 도키스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생각을 하는 과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주어가 무엇이냐. 아까 처음에도 나온 얘기처럼 다윈은 기본적으로 개체의 번식에 도움이 되었던 생물학적인 형질들이 자연 선택에 의해서 적응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했었는데 후에 나온 20세기 전반의 진화 생물학자들은 뭐 어떤 거는 그냥 뭐 개체가 아니라 집단에 도움이 되었겠지. 즉 종에 도움이 되었겠지, 뭐 심지어 생태계에 도움이 되었겠지, 이런 식으로 아주 나이브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 유전자의 관점에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죠. 다윈은 주어는 개체라고 했습니다만은 다윈 이후에 진화 생물학자들은 종종 어떤 복잡한 형질이 어떻게 개체에게 도움이 되었는지가 그렇게 뚜렷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개미들의 극단적으로 이타적인 행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이타적인 행동이 어떻게 당사자에게 도움이 되었을지는 그렇게 설명하기가 어렵죠. 그러면은 20세기 전반에 진화 생물학자들은 그럼 뭐 개미 집단에 도움이 되었겠지, 이런 식으로 좀 편하게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개체가 아니라. 예,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노아는 나이가 든 사람들이 젊은 세대에게 자리를 양보를 하게끔, 즉 개체 자신에게는 당연히 노아하면은 불리하지만은 우리 인간종은 항상 건강하고 활력 있게 유지하는 데는 필요하니까 인간종의 번식에 도움이 되니까 이런 노아가 자연 선택된 적응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던 것이죠. 여전히 이정재 씨 멋있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보면은 이런 식의 노아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하지만 이런 노아는 인간종 전체의 번식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선택된 적응이다, 이런 식으로 20세기 전반의 진화 생물학자들이 설명을 했고요. 우리가 여전히 주변에서 종족 보존의 본능, 종족 번식의 본능, 이런 말을 여전히 들을 수가 있습니다. 종족, 그러니까 집단을 네. 이제 네. 번식의 본능, 네, 집단 네. 예. 위주의. 그러니까 그죠? 사람들은 막연하게 우리가 갖고 있는 본능들 중에 뭐 일부든 혹은 상당수는 우리 인간종 전체의 그 번식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종 전체의 보존에 도움이 되게끔 생물학적인 본능이 우리를 떠민다라고 생각을 하죠. 종족 보존의 본능, 이거는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핵심 메시지,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거는 유전자가 자연 선택의 단위라는 뜻이다, 요거를 이해를 하시면은 제일 좋지만 까먹고 그냥 넘어가시더라도 요거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종족 보존의 본능은 틀렸다. 틀린 말이다. 틀렸다. 요거 하나만. 그래서 20세기 전반의 진화생물학자들은 이런 집단 선택론, 대책 없는 낙관주의에 빠져 있었는데 새로운 젊은 생물학자들이 등장을 하죠. 뭐 해밀턴이라든지 조지 윌리엄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해서 집단 선택론 는 틀렸다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레밍이라는 이 나그네 쥐는 개체의 수가 과밀해지면 알아서 야, 개체들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강물에 뛰어들어 죽자. 그러면 우리의 젊고 싱싱한 자식들이 우리 개체군에서 새로 주역으로 활동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모두 강물에 뛰어들어서 집단 자살하자. 이런 식의 극단적으로 이타적인 종의 보존에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한다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맞아요. 이게 그 영상도 있어요. 맞아요. 그쵸. 다큐멘터리 같은 거 보면은 이 레밍이 네네. 진짜 예. 진짜 낭떠러지
나머지에서 뛰어들더라고요. 예. 단체로 그냥 우르르르 이렇게. 그 디즈니 사람들이 이런 집단 자살을 하는 행동을 한다는 말을 듣고 찾아간 거예요. 근데 당연히 집단 자살을 할 리가 없죠. 그래서 기다리다가 지쳐서 이건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디즈니 다큐멘터리 만드는 사람들이 레밍들을 뒤에서 빗자루로 이렇게 절벽에서 이렇게 쓸어요. 아, 그 진짜요? 이게 쓸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절벽에서 쓸으니까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이 살아남으려고 절벽에서 뛰어내려서 결국에는 물에 빠져 죽는 그런 장면입니다. 연출한 장면입니다. 조작이구나. 예. 와. 오, 디즈니 좀 실망해. 와. 그래서 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보면은 레밍들이 절벽에서 떨어지는 장면을 우리가 동영상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는 다 뒤에서 카메라 안 보이는 데서 제작자들이 빗자루로 쓸어가지고 학살을 하는 너무 잔인하다. 네, 그런 장면이죠. 즉 집단 선택론이 잘못된 까닭은 내부의 반역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기주의자가 한 명이라도 우연히 생기면은 그 이기주의자는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착취를 해서 엄청난 성공을 거둘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그림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단 한 명이라도 뭐 돌연변이나 다른 집단에서 건너와서 튜브를 낀 얌체 레밍이 있다면은 우르르 빠져서 죽는데 튜브를 낀 얌체 레밍은 유유히 물에 동동 떠서 살아남겠죠. 그리고 다음 해가 되면은 자기처럼 역시 튜브를 낀 이기주의자 얌체들을 자식들을 낳을 것이고, 그래서 다음 해가 되면은 작년에는 튜브를 낀고 뛰어드는 얌체가 한 마리밖에 없었는데 올해는 뭐 한 3마리, 뭐 내년에는 10마리, 몇 년만 지나면은 모든 개체들이 자 우리 모두 뛰어들어서 죽읍시다 하고 우르르 뛰어내는데 모두 튜브를 끼고 맞아. 돌진을 할 거라는 것이죠. 요즘은 뭐 초등학교 중학교에서도 왜 모둠 수업 이런 거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면 프로젝트 같은 거 하면은 팀원들이 모두 솔선수범해서 뭐 예를 들어 너는 자료를 찾고 나는 발표 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서로 협업해서 다들 열심히 준비하면은 모두 다 100점을 받을 텐데 꼭 얌체들이 있죠. 그렇죠? 무임승차죠. 네, 무임승차. 네. 나 진짜. 대학교에서도 이런 무임승차자를 대처하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는 것처럼 무임승차자가 한 명이라도 생기면 이 무임승차자는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착취하죠. 한마디로 꿀을 빠는 것이죠. 맞아요. 네. 꿀 빤다. 네,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문제는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한 명이 저렇게 무임승차를 하면 아유 나도 안 해. 나도 무임승차할 거야. 이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5명 중에 1명만 무임승차를 했는데 나중엔 다 맞아요. 그러면 이제 그 조는 망하는 거죠. 맞아요. 공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집단은 이제 성공할 수 없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내부의 배신을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집단 선택론은 틀렸다는 것을 뭐 조지 윌리엄스 같은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학자들이 통렬하게 비판하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1960년대부터 여러분들 이기적인 유전자 책에 보면 처음에 요 4명의 학자들의 연구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도킨스가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유전자의 관점에서 진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연구를 하신 분들이 이 4명의 학자들이고, 요거를 도킨스는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을 씀으로써 그야말로 완벽하게 정립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죠.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이기적인 유전자는 무슨 뜻인가? 예, 이 책의 제목이 무슨 뜻인가 이것만 봐도 책의 내용을 절반 이상 우리가 잘 이해했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거는 비유입니다. 비유. 유전자가 정말로 위기적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아니다. 유전자는 당연히 어떤 의도나 동기도 있을 수 없습니다. 유전자는 그냥 정보일 뿐이니까요. 예를 들어 내 입술은 앵두요라는 비유는 내 입술이 붉다는 것을 붉은 앵두에 빗대서 표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당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어. 어떻게 사람 입술이 식물의 한 부분이 될 수가 있냐고 막 비난을 한다면은 당황스럽겠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도킨스의 비유가 마음에 안 들면 비유는 제쳐놓고 갖다 버리시고요. 도킨스가 하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지만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도킨스는 이 책에서 보면은 이기적인 유전자는 은유에 불과하다는 말을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지금껏 유전자를 의식적인 행위자에 은유했던 작업을 뭐 이런 식으로요. 이기적인 유전자는 유전자가 정말로 이기적이라는 말이 아니라 은유에 불과하다는 말을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도킨스가 이 은유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잘 알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도킨스가 30주년 기념판 서문에서 심지어 친절하게 이기적인 유전자를 이해하는 법을 알려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기적인 유전자 이 은유를 제대로 이해하는 법은 강조점을 제대로 찍는 것이다. 방점을 제대로 찍는 것이다. 이기적 유전자 요 두 단어 가운데 강조점을 찍어야 하는 단어는 이기적이 아니라 유전자라는 단어의 강조점을 찍으면 된다는 것이죠. 이기적이라는 건 어디까지는 은유일 뿐이고 네, 네. 진짜 중요한 건 유전자다. 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 도킨스가 이기적이라고 은유하는 그 무엇이 개체도 집단도 아니고 유전자다. 이것이 핵심이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어려워하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많은 사람들은 일단 이기적이라는 말을 들으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이기적이라는 단어가 주는 예. 그 묘한 불쾌함이 있어요. 짜증나고 그래도 나는 뭔가 좀 이타적으로 덜 이기적으로 살고 싶은 하는데 도킨스라는 뭔가 좀 재수없는 사람은 야 그렇게 살지만 인간은 원래 이기적일 수밖에 없어. 이것이 냉혹한 자연과학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야라고 자꾸 주장하는 것 같으니까 근데 뭐 나보다 과학을 많이 공부한 도킨스가 하는 말이니까 뭐 무시하기도 어렵고 참 왠지 불쾌한 것 같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시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래서 이기적이라는 단어에 꽂히시는데 이거는 은유일 뿐이니까 아예 그냥 은유 자체를 갖다 버리시고 바로 도킨스가 하고 싶어하는 핵심 주장만 이해하시면 된다는 것이죠. 맞아. 이게 사람들이 이해하는 게 이기적인 유전자를 네. 이제 이해를 할 때 유전자는 자기만 아는 아주 이기적인 놈이기 때문에 사람이라는 우리 이 개체를 조종을 해가지고 이 유전자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 마치 의식을 지닌 것처럼 우리의 행동이나 생각을 조종을 해서 맞습니다. 우리는 결국은 유전자의 조종을 받고 있다 이렇게 해석하게끔 하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제 교수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방점을 찍어야 할 단어는 유전자다라는 도킨스의 가이드를 우리가 충분히 따르자는 것이죠. 그래서 왜 이기적이라는 단어는 덜 중요할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복잡한 적응이 이런 번식을 위한 설계라고 할 때 그 주어가 유전자도 될 수 있고 개체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집단이라고 통칭할 수가 있는 종이라든지 뭐 군집이라든지 생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잠정적인 자연 선택의 단위가 될 수가 있는 건데요. 한마디로 부모에서 자식으로 전해지는 그 무엇 가운데 과연 무엇이 자연 선택의 단위가 될 것인가 그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자연 선택이 작동하는 단위가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 확실한 거는 정답이 유전자건 개체건 집단이건 간에 그 실체는 어쨌든 다른 경쟁 실체보다 후대에 자신의 복제본을 많이 남겼던 실체가 자연계에 널리 퍼졌을 것이다. 요거는 확실한 것이죠. 이거를 도킨스는 이기적인 유전자에서 이렇게 비유를 하죠. 시카고 갱단에서 보스로 활약하고 있는 남자가 있다라고 해보죠. 그럼 우리는 그 남자가 시카고 갱단의 보스라는 설명을 들으면은 우리는 그 남자에 대해서 그 남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지 신빙성 있게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아마도 그 남성은 상당히 자신만만하고 총을 잘 다루고 때로는 오만방자하기까지 한 그리고 아마도 몸이 건강하고 탄탄한 근육질의 남자일 거라고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있죠. 그렇겠죠. 네. 그렇죠? 마찬가지로 어떤 실체가 오랜 자연 선택을 거쳐서 자연계에 매우 흔하게 되었다면 우리는 그 실체가 그것이 유전자건 뭐 개체건 집단이건 간에 다음 세대에 자신의 복제본을 잘 남기는 특성을 가질 것이라고 우리가 쉽게 짐작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도킨스는 그래서 이러한 특성을 이기적이라고 은유를 하는 겁니다. 더 자기의 예, 복제본을 예. 많이 퍼뜨리는 실체를 그냥 이기적이다라고 표현하는 자신의 거죠. 복제본을 많이 퍼뜨리는 실체가 다른 경쟁 실체를 제치고 더 흔해진다. 따라서 우리가 지금 관찰하는 그 경쟁 실체는 말하자면 이기적이라고 은유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후대에 자신의 복제본을 많이 남기는 실체가 선택된다는 의미에서 나는 그 실체가 이기적이라고 비유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실체가 이기적이라고 도킨스는 비유를 하는데 오히려 그 비유 때문에 헷갈린다, 더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이 비유는 그냥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유전자라는 단어가 더 중요한 까닭은 도킨스가 강조하는 바는 그 주어가 개체도 종도 생태계도 아니고 바로 유전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기적이 아니라 유전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숫사자를 보면은 갈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기존의 생각은 이런 거야. 자연 선택에 의해서 이 갈기가 많은 숫사자가 뭐 암컷의 선택을 받아서 네. 이 갈기가 더 풍성한 숫사자들이 자연 선택되었다라는 생각이 숫사자가 자연 선택됐다는 다윈의 생각. 갈기를 풍성하게 만드는 맞습니다. 유전자가 맞습니다. 자연 선택됐다는
도킨스의 생각. 맞습니다. 맞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아까 얘기했던 우리 인간의 땀샘 있잖아요. 맞습니다. 기존의 다윈의 생각은 맞습니다. 땀샘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았다. 네. 도킨스는 그게 아니야. 도킨스는 그게 아니라 땀샘을 만드는 유전자가 살아남았다. 네.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기존의 생각을 완전히 뒤틀어 버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살아남은 게 종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세포 안에 핵 안에 있는 네. 그 DNA의 아주 단편 형질을 결정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그 유전자. 네. 그 유전자들이 계속해서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신기한 거지. 네.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게. 그래서 이 책의 12쪽에 그 나오는 게 바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적인 그 무엇이라고 우리가 다윈주의를 간결하게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무엇이 집단은 무조건 아니고요. 개체라고 해도 되는데 개체보다는 유전자가 더 여러모로 정확하다. 이게 바로 도킨스가 완성시킨 이런 유전자 중심의 진화 이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방금 과드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내용인데요. 다윈 때야 뭐 당연히 유전자가 없었으니까 다윈은 이런 개체 선택론으로 표현을 했는데 예컨대 우리가 겨울에 손발이 사실나무 떨리듯이 떨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덜덜덜덜 이렇게 무릎을 떠는 거는 여러분들 다들 알다시피 추운데 가만히 있으면 체온이 떨어져서 죽으니까 물리적으로 열을 발산을 해서 체온을 정상적으로 유지를 하기 위한 생물학적인 적응이죠. 그러니까 추우면은 손발을 매우 떨어서 체온을 유지시킨 개체가 추운데도 가만히 있어가지고 체온이 낮춰져서 죽은 개체를 제치고 선택되었다라고 해도 되고 손발을 떨게 만들어서 체온을 정상적으로 유지시키게 했었던 유전자가 아무 짓도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뒀던 유전자를 제치고 선택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뜻 보면은 개체 선택론이나 유전자 선택론이나 그게 그거.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도 되긴 하는데 그래도 굳이 따지면 유전자 선택론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오랜 세월에 거쳐서 수백, 수천, 수만 세대에 거쳐서 그대로 그 특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뭔가 자연 선택이 작용할 건덕지가 되는 이런 대상은 개체가 아니라 유전자이기 때문이죠. 어떤 의미에서 유전자가 불멸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자연 선택의 단위가 되는 반면에 개체는 딱 한 세대면 끝납니다.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구성했었던 독특한 유전적인 특성은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총을 맞고 죽으면서 함께 사라졌죠. 두 번 다시 이순신 장군을 구성했던 유전적인 특성이 재현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개체는 말하자면 하늘에 떠다니는 구름처럼 덧없는 일시적인 존재다라고 도킨스는 이야기를 하죠. 그게 너무 허무한 것 같아요. 예. 뭔가 사람을 허무하게 만드는 것 같기도 해요. 그것이 꼭 허무한 건 아니라고 오히려 다음 세계는 없기 때문에 사후 세계는 없고 그야말로 내가 죽으면 나의 전부가 끝난다는 것을 알면은 오히려 더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삶을 더 알차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이제 현생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98쪽에 나오는 것처럼 장구한 진화적인 시간 동안에 복제본의 형태로 생존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조건을 충족을 하는 것은 유전자라는 겁니다. 유전자는 개체나 집단이랑 본질적으로 달라요. 개체나 종, 군집, 생태계 같은 집단은 말하자면은 유전자를 다음 세대로 운반을 시키는 운반자, 탈 것, 혹은 생존기계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간은 이기적인 유전자가 조종하는 생존기계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 오해를 하셔서 예를 들어 부모가 자식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뭐 모성애라든지 이타심이라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유전자가 만들어낸 책략에 불과하다 이런 아주 재수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 이 책이라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모성애 따위는 없고 인간은 자신의 유전자를 후대에 많이 퍼뜨리려고 애를 쓰는 로봇과 같은 존재라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모성애 있습니다. 희생, 헌신 이런 마음가짐이 있으니까 우리가 행동을 하는 것이죠. 다만 예를 들어 모성애라면 그 모성애가 그러한 식으로 만들어졌는지를 우리가 진화적인 관점에서 살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모성애 따위는 없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 진화생물학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외를 구별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 단 것을 우리가 좋아하는 까닭은 달콤해서죠. 초콜릿을 먹으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니까. 그렇죠. 뇌과학을 좋아하는 분들은 뇌의 보상중추가 활성화되니까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데요. 맞는 말입니다. 맞는 말인데 사실은 이런 사후에 해당하는 설명이나 외에 해당하는 설명을 우리가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남자들이 평균적으로 여자들보다 키가 더 크잖아요. 성인들은.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를 과학자들에게 물어보면은 어떤 과학자들은 그거는 성장기에 성장 호르몬이 남자아이들한테 더 많이 분비돼서라고 생리학자들은 설명을 하죠. 이건 맞는 설명입니다. 네, 맞죠. 맞는 설명인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궁금해할 수가 있겠죠.
근데 왜 성장 호르몬이 남자아이들한테 더 많이 분비될까? 왜? 그쵸? 왜 여자아이들에게 많이 분비돼서 평균적으로 성인 여성들이 성인 남성들보다 키가 큰 세상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설명은 여전히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호르몬이라든지 아니면 남자아이들이 어릴 때 더 많이 먹어서 이런 거는 사실은 정확하게 말하면 어떻게 그 시스템이 작동하는가 하우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동시에 왜 다른 식의 시스템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는가가 바로 진정한 Y에 대한 설명이고 바로 진화적인 설명인 것이죠. 그래서 초콜릿이 달콤하게 느껴지는 거에 대한 진화적인 설명은 높은 에너지원이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높은 에너지원이 되었던 것들을 달콤하게 여기게끔 우리 두뇌가 배선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예컨대 잡초가 우리 진화 역사에서 높은 에너지원이었으면 잡초를 뜯어 먹으면서 너무 달콤하다. 잡초 너무 많이 먹으면 건강에 안 좋으니까 하루에 뭐 한 움큼씩만 뜯어 먹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우리 마음이 진화가 됐겠죠. 말하자면 초콜릿이 본질적으로 달콤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초콜릿이 높은 에너지원을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거를 달콤하게 여기게끔 우리 두뇌가 배선이 된 것이죠. 초콜릿이 본질적으로 달콤하지는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여러분들 집에서 고양이 키우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양이는 별로 달콤한 거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고양이는 그 진화 역사에서 고양이는 육식동물이니까 이런 탄수화물보다는 지방이나 단백질에 아마도 더 집중을 하게끔 달콤함을 느끼는 유전자가 진화 과정에서 탈락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양이는 달콤한 거를 못 느낍니다. 신기하다. 예, 그러니까 달콤함의 본질이 초콜릿에 들어있어서 사람이든 고양이든 그거를 달콤하게 여기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당을 달콤하게 느끼게 하는 유전자가 없어졌기 때문에 고양이에게는 초콜릿이 달콤하지 않고 아마도 뭐 뻑뻑한 뭐 무나 뭐 이런 걸 씹는 기분이겠죠. 그러니까 이게 달콤함이라는 거의 정의가 인간에 한해서만 그게 그렇죠. 달콤하다라고 그러니까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초콜릿이 본질적으로 달콤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보살피는 까닭은 모성애 때문이 아니라 다 유전자가 우리를 조정하는 거라고 이 책을 불완전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은 설명을 하시는데요. 그거는 불완전한 설명입니다. 당연히 모성애는 있죠. 그게 없다는 게 아니라 그게 다 틀린 설명이라는 게 아니라 근데 왜 하필이면은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가? 왜 모성애는 예컨대 내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도 똑같이 귀여운 식으로는 작동하지 않는가? 우리가 다들 아는 것처럼 내 자식은 끔찍하게 아끼지만은 똑같이 귀여운 남의 집 자식은 내 자식보다는 덜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왜 하필이면 그런 식으로 다듬어졌는가에 대한 설명이 진화적인 설명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모성애는 없다라고 진화 생물학자들은 주장하는 게 아니라는 아니다. 그게 아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기적인 유전자 책은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런 복제자와 운반자, 즉 지구상에 진화한 복제자의 이름은 바로 유전자인 것이죠. 그리고 이 책의 뒤에도 나옵니다만 지구상에 진화한 다른 복제자도 있습니다. 바로 밈이죠, 밈. 그렇죠. 비교적 최근에 진화한 게 있다라고 도킨스가 이야기를 하죠. 바로 그게 바로 밈이죠. 즉 유전자와 밈이 지구상에 진화한 복제자에 붙여진 이름들이고요. 즉 뭐 지구상에는 도킨스에 따르면 두 가지 복제자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자연 선택의 단위는 복제자라는 것을 확립을 했다는 게 이기적인 유전자의 기여가 되겠습니다. 복제자와 운반자는 본질적으로 서로 다르다라는 것이 이 책이 중요한 기여라고 할 수가 있죠. 도킨스는 종교도 밈 중에 하나라고 그렇죠. 얘기를 하죠. 그렇죠? 종교뿐만 아니라 이런 문화적으로 전달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도킨스가 정의한 원래 밈의 의미인데 물론 저도 압니다. 요즘은 밈이라는 거는 그야말로 뭐 야 어떤 것이 밈이 됐어 이런 인터넷을 통해서 그야말로 급속도로 전파되는 어떤 특정한 뭐 동작이라든지 동영상이라든지 짤방 이런 것들만 밈이라고 요즘은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은 문화적인 진화의 단위는 다 밈입니다. 맞아요. 이거 되게 재밌어요. 제가 이해한 밈은 이런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살아남은 문화적인 요소는 어떻게 보면 이기적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퍼져나간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간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비틀즈의 레리비 같은 노래는 성공한 밈이죠. 그렇죠. 엄청 성공한 복제가 성공한 밈이고 그러면 그렇게 복제가 성공했으면 그걸 이기적이라고도 은유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 그러니까 도킨스의 생각은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기적이라는 게 뭔가 의식적으로 내가 막 살아남을 거야 이게 아니라 그냥 자연스럽게 널리 퍼져 나간 것. 후대에 자신의 복제본을 잘 퍼뜨리는 특성이 있는. 맞아요. 바로 그러한 특성을 지닌 실체를 도킨스는 이기적인 실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구별을 하시는 게 중요하고 이것이 이 이기적인 유전자 책의 그 기여였고요. 이 책이 이런 운반자 혹은 탈 것인 우리 자신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비유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디- 정말로 어디까지나 비유입니다. 유전자들이 이런 음험한 이기적인 의도가 있어가지고 다음 세대에 복제를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그래, 운반자를 만들어야 되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절대 아니라는 네, 거죠. 네. 이기적인 예, 표현이 예. 맞아요. 예, 그냥 복제자와 운반자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코 개체나 집단 같은 운반자를 깎아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절대 것이에요. 아니다. 절대 아니다. 예. 그래서 선택의 단위가 유전자라는 것이 뭐 갑자기 삶의 의미를 없애거나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거는 과학이 밝혀낸 과학적인 사실인 것이지 이것이 갑자기 어떤 우리 삶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뭐 이런 나쁜 소식인 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모성애 같은 이타적인 행동이 유전자에 의해서 프로그래밍이 되었다는 것은 유전자 결정론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도킨스가 강조하는 것은 유전자의 선택이지 유전자가 우리 인간을 꼭두각시처럼 조종한다는 유전자 결정론이 아니에요. 절대 아니다. 예. 처음에 사회생물학 논쟁이 벌어졌을 때 타임즈에 1976년도에 이렇게 이 사회생물학자들은 인간이 유전자의 꼭두각시이다라고 주장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타임즈 표지 모델로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런 어떤 유전자 결정론을 주장을 하는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유전자 결정론이라는 거는 우리가 형질의 발달에서요. 예를 들어 IQ 같은 그러니까 지능은 유전자의 영향을 많이 받는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이런 게 바로 개체의 형질 발달에 대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즉 유전자 결정론, 환경 결정론, 상호작용론 이런 것들은 형질 발달에 유전자와 환경이 어떻게 얼마나 작용을 하는가에 대한 논의들입니다. 근데 진화는 이러한 형질 발달에 대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세대 내에서 이루어지는 형질 발달에 대한 이야기가 진화가 아니죠. 수백, 수천, 수만 세대에 걸쳐 이루어지는 진화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전자 결정론, 환경 결정론, 상호작용론 가운데 오직 유전자가 형질을 결정한다는 입장이고요. 오늘날에는 유전자 결정론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하는 요 유전자의 선택론은 선택의 단위가 유전자, 즉 유전자 선택론, 개체 선택론, 집단 선택론 가운데 유전자 선택론이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 얘기를 하면은 왠지 그렇잖아요. 지능이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라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줘야 좀 뭔가 안심이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이게 뭔가- 유전이라고 하면은 괜히 기분 네. 나빠요. 뭔가 이렇게 머리가 똑똑한 사람들 뭐 예를 들어 뭐 이런 하버드 대학교 명문대를 가는 이런 사람들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은 덕분에 지능이 높아졌다 이래야 뭔가 좀 공평할 것 같고요. 그렇죠? 사실은 유전자 결정론도 틀렸고요. 환경 결정론도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정답이고요.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유전자는 흔히 그 종이 살았던 지속적으로 마주쳤던 환경을 예측하고 기대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컨대 우리 인간에서 언어 발달에 관련된 유전자는 어릴 때부터 옆에서 모국어로 엄마 아빠들이 쉴 새 없이 떠드는 환경을 말하자면 예측을 하는 것이죠. 태어나서 엄마 아빠가 모국어를 하는 거를 어깨너머로 그냥 자주 듣기만 하면은 우리는 자극을 바탕으로 2살이 되면은 모국어를 능숙하게 구사를 하게 되는 생물학적인 적응이 진화가 된 것이죠. 여러분들 다들 아는 것처럼 어릴 때 엄마 아빠가 언어 장애가 있어가지고 엄마 아빠가 모두 수화로만 대화를 하고 아이가 태어나서 전혀 모국어를 듣지 못하면 이 아이도 능력은 있지만은 모국어를 하지 못하게 되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유전과 환경의 상호작용이 정답입니다. 모든 형질 발현에 있어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몸에는 뭐 예를 들면은 뭐 굳은 살을 만드는 유전자가 그렇죠, 있다. 그렇죠. 유전자는 있어. 네. 근데 내가 이거를 어떤 마찰을 많이 발생하는 행동을 해야 그 유전자가 발현이 돼서 굳은 살이라는 형질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이것도 유전자와 환경의 상호작용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상호작용 없이는 형질 발달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은 굳은 살 유전자가 있죠. 손바닥에 지속적으로 마찰을 받으면 손바닥을 보호하기 위해서 굳은 살을 발생시키는 유전자를 모든 사람들은 갖고 있죠.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실제로 그 유전자가 발현이 되는 거고 어떤 사람들은 발현이 안 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그래도 야 이거 봐봐 이거는 진짜 도킨스가 유전자 결정론자라는 증거 아니야? 라고 이렇게 썼어요 진짜로. 이런 책에. 구절이 나오거든요. 이타성을 가르치도록 노력하자. 우리는 이기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딱 걸렸어. 맞아요. 딱 걸렸어. 전종원 교수 봐봐. 이거는 도킨스가 우리가 유전자의 명령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본질적으로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도킨스가 주장하는 거잖아. 어쩔래? 그래서 다행히 도킨스는 이 문장에 대해서 이렇게 나중에 해명을 했습니다. 30주년 기념판 서문에서 관용과 이타성을 가르치도록 노력하자. 이 부분은 아무 문제 없다. 하지만
우리는 이기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요 문장은 내가 잘못 썼다. 미안하다. 아니 근데 이거를 저희 왜 30년이 지나서야 그동안 팔린 책은 어마어마하고 꿀이랑 꿀은 다 예, 그러니까 도킨스는 여기서 이거 해명을 하면서요. 당시에는 나도 가끔씩 유전자와 그리고 이런 개체 사이의 어떤 미묘한 구분을 종종 나도 헷갈렸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헷갈렸구나. 예, 예. 어쨌든 유전자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개체는 이기적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사실은 잘못된 이해인데 자신도 그 당시에는 종종 개체도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일 수밖에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식의 잘못된 결론에 가끔씩 휘둘렸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죠. 제가 봤을 때는 그 전에 이미 그 다른 판에서 이제 이 말을 네. 쓰고 싶었는데 책이 너무 잘 팔리니까 좀 딜레이 시킨 게 아닐까 생각하면 예. 이게 수백만 부가 팔렸어요, 여러분. 예, 예. 과학 드림의 책은 지금 10,000부 간 넘었습니다. 비교도 안 돼. 진짜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친 책입니다, 진짜. 그러니까 우리는 이기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것이 어떤 유전자 결정론, 유전자 숙명론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라는 거를 도킨스도 이야기를 했으니까 그거는 좀 우리가 너그럽게 넘어가지고 이해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선택에 의해서 후대에 복제본을 많이 남기게 되는 그 단위가 실체가 개체도 집단도 아니고 유전자라는 의미라는 게 이 책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은 여러분 우리 몸에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네. 그 호르몬 중에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있잖아요. 네네. 근데 멜라토닌이라는 이 호르몬 자체가 인간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한 25억 년 전부터 진화해 온 거거든요. 왜냐면 그 호기성 세균이 생겨나면서 네네네. 걔네들이 산소로 이렇게 몸의 에너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그 활성산소를 제거해야 되는 기작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을 이제 만드는 녀석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살아남아왔고 멜라토닌이 지금 뭐 식물에도 있고 동물에도 있고 우리 인간한테도 있거든요. 개체가 아니라 멜라토닌을 만드는 유전자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네. 이 멜라토닌을 만든 유전자는 지금까지 성공적으로 번식을 해왔기 때문에 네. 이기적이라고 은유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멜라토닌을 만드는 유전자가 내가 살아남겠다 해서 그런 목적이나 의도도 전혀 없고 그냥 살아남아진 거예요. 그렇죠. 살아남아졌고 널리 퍼지게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멜라토닌을 지시하는 유전자는 이기적이다라고 은유할 수 있다. 이게 바로 도킨스의 생각이 아닐까. 맞나요? 예. 그래서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기적이라는 은유가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생각하시면 그냥 은유는 갖다 버리시고 곧바로 도킨스가 의도하는 바를 곧바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멜라토닌을 만들게 하는 유전자는 그런 방식으로 자신의 복제본을 많이 퍼뜨릴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경쟁 유전자를 제치고 선택이 되었다는 것이죠. 제가 계속 유전자가 다음 세대에 많이 복제본을 남기는 게 중요하다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사실은 우리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데도 엄청난 함의를 던집니다, 여러분. 야, 지금부터 이제 뭔가 철학적인 느낌도 들어가네요. 예, 삶과 사회를 이해하는데 정말로 중요한 이 메시지인 건데요. 언뜻 생각하면은 뭐 다음 세대에 복제본을 많이 남긴 유전자가 선택된다, 뭐 당연한 말 같은데 사실은 이것이 많은 경우 우리가 우리의 직관이라든지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해왔던 이런 가치들에 큰 의문을 제기를 하는 나 자신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도 송두리째 바꿀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예컨대 이 나나니벌은 자식을 직접 돌보지는 않아요. 대신 이렇게 나비나 나방이 될 애벌레를 하나 잡아다가 안에다가 알들을 낳고요. 알을 잔뜩 낳은 다음에 요 애벌레를 땅에다가 묻고 가버려요. 알들이 깨어났는데 요 큰 애벌레가 부패하면 곤란하잖아요. 그래서 죽이지 않습니다. 신선해야 되죠. 예, 신선하게 맞아. 유지를 하기 위해서 신경절을 기가 막히게 공격을 해서 요 애벌레들이 죽지는 않고 자기 몸에서 나나니벌이 낳은 알들이 깨어나서 자기 몸을 파먹는 거를 두 눈을 뜬 채로 지켜볼 수밖에 없는 살아있는 채로 파먹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채로 나나니벌의 새끼들이 자기 몸을 파먹는 거를 맞아요. 묵묵히 지켜보다가 나중에 되면은 나나니벌의 새끼들이 깨어나서 날아가 버리고 나면은 그때서야 죽는 것이죠. 도킨스가 이 에덴의 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연이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었으면은 최소한 의식이라도 있게 했으면 그러니까 너무 잔인하다. 말하자면 의식이 있는 채로 자기 몸을 파먹는 거를 지켜보게 하느니 최소한 의식이라도 잃은 채로 너무 잔인하잖아요. 예, 대신 죽지는 않게 작은 배려라도 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자연은 친절하지도 불친절하지도 않다. 개체가 고통받는 것을 싫어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는다는 것이죠.
DNA의 생존에 고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한 그것이 어떠하든지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도킨스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는 우리 인간이 행복한 걸 원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불행한 걸 원하지도 않습니다. 말하자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는 비유적으로 말하면 아무 관심이 없는 것이죠. 어떤 심리 기제가 그 과거에 우리 먼 진화적인 조상들의 번식에 도움이 되었으면은 그 심리 기제가 우리의 삶에 고통을 주건 행복을 주건 아무 관심 없이 그러한 심리 기제를 자연 선택은 그냥 무심하게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인 겁니다. 마음이 진화의 산물이라는 건 무엇을 의미하는가? 요 말은 이꼴 인간이 이기적인 유전자의 생존 기계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게 정확하게 같은 말이에요. 사실은 아까도 나온 것처럼 우리를 움직이는 우리의 사고, 감정, 정서 이런 것들은 모두 우리 조상들의 번식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의 어떤 건강이나 행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작동하지는 않을 거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거는 제가 사실은 좋아하는 케이크인데요. 제가 이 피넛버터 케이크를 좋아합니다. 교수님이 저녁도 안 드셨어요. 저녁도 안 드셨어 지금. 이거 제가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 아는 것처럼 이런 케이크는 기대했던 것처럼 맛있긴 한데 또 먹고 나면 좀 허무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명문대에 입학하면은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대학교 딱 들어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낭만적인 캠퍼스 라이프를 누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대학교 들어오면은 현대, 삼성, 대기업에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좋은 창업을 해야 된다. 그래서 또 대학생들한테는 또 뭐 좋은 곳에 취업하려면은 뭐 학점 관리도 잘해야 되고 뭐 팩도 관리를 해야 되고 그래서 또 꾹 참고 그래 현대 삼성 들어가면은 진짜 행복이 열리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삼성 들어가면은 또 삼성에서 경쟁이죠. 대기업에서 임원이 되기 위해서 또 경쟁을 그렇죠. 무한 경쟁이야. 네. 그래서 이런 왜 행복은 금세 사라지는가? 아, 그러니까 왜 행복은 금세 사라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는 오직 다음 세대에 그 복제본을 많이 남기는 유전자를 선택하기 때문이죠. 즉 자연 선택은 비유적으로 보면 우리의 행복, 건강, 생존에는 아무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점을 보면은 따라서 내가 자연 선택이라면은 유전자를 후대에 많이 남기는 개체를 만들려면 어떻게 뇌를 설계를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방식은 이것이죠. 그러니까 즉 조상들의 번식에 도움이 되었던 목표들 예컨대 자식을 잘 돌본다든지 맛있는 음식을 구한다든지 이런 식의 어떤 조상들의 번식에 도움이 되었던 목표들을 구체적인 목표를 달성을 하면은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끔 두뇌를 만드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그 목표를 이루면은 쾌감을 얻지만 그 쾌감이 빠르게 사라지게끔 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맛있는 저녁으로 포식을 했다고 해도 음식으로 인한 포만감이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똑같이 유지되면 곤란하죠. 그러면은 한 달 후에는 웃으면서 우리는 굶어 죽겠죠. 아무것도 안 먹을 거 아니에요. 네, 웃으면서 영양실조로 죽겠죠. 그렇죠. 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성관계로 인한 쾌락도 금세 사라지죠. 성관계로 인한 쾌락이 일주일, 한 달이고 똑같이 유지가 된다면 우리는 아마도 시원한 나무 그늘 아래에서 한 달 전에 했었던 성관계로 인한 쾌감을 여전히 100% 즐기면서 계속 누워있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러한 개체는 자연선택에 의해서 제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목표를 이루었을 때 얻을 쾌감의 크기를 과대평가하게끔, 즉 서울의대만 가면은 인생에 영원히 행복할 거라고 뇌를 착각하게 만들어야 우리가 열심히 뭐 서울대 의대 같은 구체적인 목표를 위해서 고단하게 나서는 것이죠. 즉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자연선택에게는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행복과 불행은 자연선택에게는 수단일 뿐이죠. 시기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기심은 정말로 우리를 괴롭히는 감정 중에 하나죠. 하지만 예를 들어 우리 종의 진화 역사에서 우리는 100명도 안 되는 작은 혈연 집단에서 살았으니까 예를 들어 나의 경쟁자, 나랑 동년배의 나랑 동성의 경쟁자는 사실 몇 명 안 됐겠죠. 하지만 오늘날에는 우리는 평생 만날 일도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SNS를 통해서 보게 되니까 이런 시기심은 예를 들어 뭐 나보다 훨씬 잘생긴 원빈이라든지 이런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그러니까요. 내 얼굴이 뭐 오징어처럼 느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쓸데없는 시기심에 시달려서 요 SNS가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란 말이냐? 적어도 우리가 나를 사로잡는, 그래서 정말로 진짜라고 느껴지는 수많은 어떤 사고와 정서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다. 과거의 조상들의 번식을 높여주었기 때문에 나에게 주어졌을 따름이지 반드시 내가 이런 것들을 따를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어떤 나 자신 그리고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에 도움이 되겠죠. 아, 이게 예를 들면은 그런 거죠. 네. 호텔에 놀러 가고 하루에 1박 2일에 뭐 100만 원, 200만 원씩 네. 쓰는 사람의 어떤 인스타를 봤어요. 네, 네. 거기서 시기심이 느껴지고 아, 나는 왜
왜 이 사람보다 안 되지? 근데 그런 감정이 느껴지는 순간 이런 사실은 이런 감정의 진짜는 그냥 과거 조상들이 네. 그 한 100명도 안 되는 네. 그런 집단에서 네. 요 시기심이나 질투심을 느껴야 좀 번식에 유리하고 생존에 네. 유리했던 그런 적응 기제가 그냥 지금 나한테 남아있구나. 어쩌면 내가 느끼는 시기심이 진짜가 아니다 라고 그냥 받아들이면 약간 거기서부터 해방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분 또 진짜 멋있어. 이게 마지막인데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는 이기적인 유전자의 폭적인 반역을 해야 된다라는 말을 우리는 이기적으로 태어났으니까 교육을 통해서 이타적으로 행동하게끔 다스려야 된다는 것이 우리는 이기적인 유전자의 반역을 해야 된다는 말의 뜻으로 오해를 하시는데요. 그게 물론 그것도 포함합니다만 아. 훨씬 더 넓은 의미인 것이죠. 즉 도킨스가 이기적이라고 은유를 하는 즉 과거 조상들의 번식에 도움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 본성, 이런 인간 본성을 필요하다면 우리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혹은 나 자신의 어떤 행복 추구에 있어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인간 본성을 때로는 단호히 거부를 하는 것이 나 자신의 어떤 진정한 행복에 도움이 된다. 그런 의미에서 도킨스가 얘기한 이기적인 유전자의 특정에 반영을 해야 된다는 말을 이해를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우리 인간만이 현재까지 가능하다. 그렇죠. 이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네, 그래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만이 아마도 전 우주에서 유일하게 자신의 존재 이유를 알아낸 종일 거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저는 저희 한 사람이랑 이렇게 부부싸움을 하고 나면요, 당연히 인간 본성의 일환으로서 제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고요, 다 우리 와이프가 잘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먼저 와서 사과를 하는 것이 마땅히 사회 정의다 라고 저는 토라지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이런 어떤 진정한 정의는 나는 하나도 잘못 안 했고 와이프가 다 잘못했으니까 와이프가 먼저 와서 사과를 하는 게 진정한 정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하지만 이러한 정의에 대한 나의 감성도 역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진행되는 인간의 다 자연 선택의 모든 거. 인간의 본성이니만큼 저는 제가 중요한 거는 어떤 가정의 행복이 중요한 거니까 그야말로 좋은 게 좋은 거니까 저의 정의에 대한 뜨거운 열정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 한 사람한테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 미안해라고 먼저 사과를 하게 행동을 하는 것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기적인 유전자의 폭정에 우리가 반영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죠. 이게 사실은 힘들어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결국 이 책의 핵심 메시지 여기 또 적어주셨는데,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단어 자체는 후대의 복제본을 많이 남기는 유전자가 선택된다. 그러니까 자연 선택에 다니는 유전자다. 이게 전부죠. 그렇죠. 그렇죠. 이 책의 핵심 메시지. 선택에 다니는 유전자다. 이게 그렇죠. 그렇죠. 전부입니다. 선택에 다니는 유전자다. 긴 시간을 지금 벌써 2시간 반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야. 죄송합니다. 아니. 어떠셨어요, 교수님? 나오셔서 소감은 또 어떠세요? 전 너무너무 그야말로 제가 존경하는 과학드림 유튜버님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자리가 너무너무 좋았고요. 조금이라도 좀 제가 좋아하는 이 유튜브 채널에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시간이 늦어가지고 교수님도 이제 집에 가셔야 돼서 여기까지 하고, 지금까지 이 긴 시간 여기까지 남아 계신 분들 진짜 대단해.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이기적인 유전자 책으로 강의를 하면은 분자생물학을 전공한 학생들도 도망간대요. 도망간답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대단하십니다. 진짜 대단하시고, 제가 이런 초대석을 또 종종 마련할 테니까요. 응원해 주시고. 자, 과학은 세상을 보는 창, 지금까지 전중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 교수님 감사했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